시청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0억을 만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투자 천재도 아니고 내부 정보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기업에서 30년 일한 평범한 부장이었을 뿐입니다. 54세에 명예퇴직 통보를 받고 시작한 투자였습니다. 회사 동기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 무슨 대박주라도 잡았어?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고요? 사실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급등주를 쫓아다니지도 않았죠. 단지 하나, 제가 끝까지 지킨 건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7년 만에 저를 200억으로 데려갔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렸다가 300만 원을 날린 적도 있었고 코로나 폭락장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던 밤도 있었습니다. 후배 말만 믿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시장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주식은 운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잘린 50대 부장이 3천만 원으로 200억을 만들었는지 그 7년간의 기록 말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께도 조그만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61살 전직 대기업 재무팀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재무 분석, 기업 실사, 투자 검토. 그게 제 일이었죠. 다른 회사가 투자할 만한지 판단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건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했습니다. 정작 제 돈을 불리는 일에는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아내 이연주는 은행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비슷했습니다. 둘 다 숫자를 다루는 일을 했고 둘 다 안정을 추구했죠.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한 채 있었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였습니다. 2018년 초봄이었습니다. 54살의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통보받으니 허탈했습니다. 30년을 회사에 바쳤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했으니까요. 은행 금리를 확인했습니다. 고작 연 2%, 2억 5천을 넣어도 1년에 500만 원. 한 달로 치면 4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재무팀 출신이라 계산은 빨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돈은 점점 줄어듭니다. 30년 후엔 가치가 반토막일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주식회사에서 30년간 기업 분석을 했는데 왜 내 돈으론 안 해봤을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날린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죠. 뉴스 보고 산책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주식 좀 공부해 볼까 해.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평생 주식은 위험하다고 하던 사람이.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금리가 너무 낮아.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절대 큰 돈 넣지 마세요. 원금 잃으면 우리 노후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3천만 원만 따로 떼어놓고 해볼게. 나머지는 절대 안 건드려. 3천만 원. 퇴직금의 12%였습니다. 이 정도면 잃어도 치명적이진 않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탭이 보였죠.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할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기업 실사 보고서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재무제표가 투명했고 공시가 명확했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첫 종목을 고르는데 2주일이 걸렸습니다. 유튜브 추천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업 연차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재무제표, 회사에서 하던 일과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플이었습니다. 주가는 주당 $200 초반. 제 손에 아이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도 쓰고 아들도 쓰고 지하철에서 본 사람들 대부분이 쓰고 있었죠. 이 회사가 망할까? 아니었습니다. $1000를 넣어서 5주를 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윈도우 오피스. 회사에서 30년간 매일 썼던 프로그램이었죠. 클라우드 사업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부채 비율 낮고 현금 흐름 안정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사할 때 찾던 바로 그런 지표였죠. 세 번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VOO,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였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었죠. 회사에서 배웠습니다. 분산이 중요하다고, 한 종목에 모든 걸 거는 건 위험하다고. 네 번째는 코카콜라였습니다. 배당주였죠. 100년이 넘도록 배당을 꾸준히 주는 회사. 콜라는 경기가 나빠도 팔립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원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내가 이해하는 회사만 산다. 제가 매일 쓰는 제품, 제가 아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만 골랐습니다. 둘째, 배당을 주는 회사를 선호한다. 코카콜라처럼 꾸준히 주주에게 돌려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빠르게 벌려고 하지 않는다. 한 달 만에 50% 수익? 관심 없었습니다. 1년에 10%씩만 꾸준히 가면 됐죠. 넷째, 시장이 아닌 기업을 본다. 차트는 보지 않았습니다. 기업 실적만 봤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주가는 따라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쓰던 검은색 공책을 꺼냈습니다. 매일 저녁 미국장이 끝나면 책상에 앉았습니다. 날짜, 종목, 매수 단가, 매수 이유를 적었습니다. 애플 $210 10주, 아이폰 판매 호조, 서비스 매출 증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샀는지를 남겨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기록하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한다는 걸 회사에서 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환율 때문에 계산이 복잡했지만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 크진 않았지만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배당금이 처음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코카콜라에서 $5가 입금됐습니다. 한화로 6,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신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사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돈이야. 분기마다 들어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들어오네요. 저는 그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넣었습니다. VO를 조금 더 샀습니다. 복리. 회사에서 고객사 재무 교육할 때 설명하던 바로 그 개념이었죠.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겁니다.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또 배당금을 주고 그걸 또 투자하는 것. 눈덩이처럼 커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2019년이 됐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계좌는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응, 할 일이 생기니까 좋더라고. 은퇴 후 우울했던 제 일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미국장을 확인하고 기업 뉴스를 읽고 저녁엔 투자 일지를 쓰는 게 제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계좌는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2년 연속 수익. 한 번도 마이너스를 본 적이 없었죠.
애플은 꾸준히 올랐고 VO는 안정적이었고 배당금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나도 시장을 좀 아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김 부장, 요즘 뭐해? 주식 좀 하고 있어. 미국 주식. 오, 대단한데? 수익 좀 나? 그냥 조금씩. 사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쭐했죠. 그 즈음 뉴스에서 한 회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회사였죠. 파산설이 돌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증권 당국과 싸우고 언론은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난리였습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테슬라 지금 완전 싸요. 다들 파산한다고 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전기차는 미래예요.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기술 회사거든요. 애플이 아이폰으로 세상 바꾼 것처럼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주말에 테슬라 매장에 갔습니다. 시승을 해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였습니다. 거대한 화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율주행.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고민했습니다. 살까 말까?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적자였습니다. 부채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실사 보고서 쓸 때였다면 절대 투자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겁니다.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회사만 산다. 테슬라를 이해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를 선호한다. 테슬라는 배당이 없었습니다. 모든 원칙에 어긋났습니다. 하지만 자꾸 끌렸습니다. 전기차는 미래야.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 나만은 다르게 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조금만 사보자. 6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계좌에 10%. 당시 주가는 주당 200달러 초반이었습니다. 30주를 샀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테슬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달러가 180달러가 됐습니다. 괜찮아, 조정이야. 곧 오를 거야. 그런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160달러, 140달러. 파산설이 더 거세졌습니다. 2020년 초가 됐습니다. 코로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0달러가 70달러대까지 내려갔습니다. 6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60%가 넘었습니다. 밤마다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팔아야 하나? 손절해야 하나? 하지만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지금 팔면 400만 원을 잃는 거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그렇게 버텼습니다. 결국 팔았습니다. 주당 90달러에 6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투자 일지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테슬라 손절 마이너스 200만 원. 원인 분석 원칙을 어겼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회사에 투자했다. 욕심이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얼마나 잃었어요? 200만 원.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배운 게 있다면 비싼 수업료는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2년 연속 수익이 났다고 자만했어. 처음으로 제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투자 일지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다시는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고 도시가 봉쇄됐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 시장도 무너졌습니다.
나스닥이 하루 만에 10%씩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300달러에서 200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폭락했습니다. VOO도 빨갛게 물들었죠. 제 계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천만 원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테슬라 손절 손실까지 합치면 1년 반 동안의 수익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테슬라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이해 못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달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애플이 망할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택근무가 늘면서 전자기기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테슬라 경험이 저를 바꿔 놓았구나. 위기 때 좋은 기회가 온다. 현금을 확인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같은 때를 위해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애플을 샀습니다. 250달러에 조금, 230달러에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도 샀습니다. VOO도 추가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여보, 이번엔 달라. 나는 좋은 회사를 사는 거야. 여름이 됐습니다. 시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애플이 400달러를 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계좌가 2억을 넘어섰습니다. 2년 반 만에 3천만 원이 2억이 됐습니다. 2021이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모든 게 상한가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계좌가 5억을 넘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10억을 돌파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3년 반 만에 10억. 투자 일지에 적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계좌 잔고 10억 3천만 원. 하지만 자만하지 말자. 테슬라 때를 기억하자. 원칙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그 즈음 한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회사였습니다. 게임용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엔비디아의 칩이 인공지능 학습에 필수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매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높았습니다. 주가는 200달러대. 고민했습니다. 이건 테슬라와 다른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회사인가?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알았습니다. 인공지능이 미래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재무제표도 건강했습니다. 테슬라와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샀습니다. 5천만 원어치. 계좌의 5%. 이번엔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액만 투자했습니다. 2022년은 힘든 해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렸죠. 나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도 빠졌습니다. 10억이 7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경험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때 패닉에 팔았던 기억, 코로나 때 바닥에서 샀던 경험, 이번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샀습니다. 좋은 회사가 싸지면 사는 거야. 제 원칙이었죠. 엔비디아가 200달러 아래로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샀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챗GPT, 인공지능이 갑자기 모든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 코드를 짜는 인공지능,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폭발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엔비디아 칩이 필수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200달러가 300달러가 됐습니다. 400달러, 500달러, 600달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됐습니다. 계좌가 40억을 넘어섰습니다. 가을에는 100억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치솟았습니다. 700달러, 800달러를 넘어서더니 급기야 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200달러대에 산 주식이 5배가 된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애플도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아이폰 출시 소식 때문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급등했습니다. 챗GPT를 윈도우와 오피스에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OO도 따라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전체가 인공지능 붐을 타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계좌가 150억을 넘어섰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180억, 그리고 겨울 직전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7년 만에 200억.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100년을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 돈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혹시 욕심부리다가 다 날리는 건 아닐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그냥 생각이 많아서. 이제 좀 현금화하는 게 어때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일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조금 팔았습니다. 900달러에 200달러대에 샀던 주식이었죠. 애플도 일부 정리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조금 줄였습니다. 60억을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평생 쓰고도 남아. 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을 다시 은행에.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안정이. 나머지 140억은 계속 투자로 남겨뒀습니다. VOO 비중을 늘렸습니다. 개별 종목보다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배당주도 조금 더 샀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3천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이었습니다. 투자 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계좌 잔고 140억 원, 현금 60억 원, 합계 200억 원. 하지만 교만하지 말자. 테슬라를 기억하자. 원칙을 잃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 2025년 10월입니다. 저는 61살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내리고 서재 책상에 앉습니다. 미국 시장 뉴스부터 확인하죠. 어제 나스닥은 어땠나? 엔비디아는 또 올랐나? 습관입니다. 7년째 이어온 습관. 매달 배당금이 3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수입이죠. 코카콜라에서, VOO에서, 애플에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그 돈은 다시 투자에 쓰거나 생활비로 씁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은 돈이 그냥 들어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요? 돈도 충분한데? 여보,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기업을 공부하는 것,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 그게 재미있었죠. 돈을 번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우울했던 제가 다시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 그게 더 큰 의미였습니다. 얼마 전 한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60대에 3천만 원을 200억으로 만든 비결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촬영장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3천만 원을 200억으로 만드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원칙이죠? 첫째, 내가 이해하는 회사만 샀습니다. 둘째, 빠르게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시장이 아닌 기업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저도 중간에 원칙을 잃고 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인정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다는 걸요.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 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나요? 빨리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중히 답했습니다. 종목을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 제가 아는 회사가 당신에게도 맞는 건 아니니까요. 늦고 이른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7년 걸렸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요즘 주식에 관심을 보입니다. 아빠, 나도 좀 가르쳐줘. 저는 민준에게 제 투자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7년치 공책.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매일 적은 기록이야.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공책을 넘겼습니다. 아빠 정말 매일 썼어요? 응. 하루도 빠짐없이. 대단하다. 민준아, 투자는 기록이야. 내가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 기록하지 않으면 실수를 반복해. 지난달 민준에게 집을 사줬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죠. 아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내가 고생하는 거 봤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민준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아,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꾸준히 한 거야. 요즘 저는 아내와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갑니다. 30년 넘게 검소하게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치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 차를 탑니다. 돈이 저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투자 일지를 펼칩니다. 2025년 10월 30일 계좌 잔고 135억 원.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있지만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견고하다.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습니다. 후배들에게. 돈은 빨리 버는 게 아니라 오래 지키는 겁니다. 남들이 사는 이유보다 내가 사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0에 가까운 나이에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면서 아름다운 노을이 생겼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시간으로 돈을 번 겁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부릅니다. 당신 밥 먹어요. 지금 가. 저는 투자 일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제겐 가장 소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